처음 만나는 한국 민담. 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아놓고는 80살이 넘도록 평생 바깥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죠.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란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며 답하였죠.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말이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한 달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러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 나거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한 번 일을 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덕분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안히 살 수가 있었죠.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개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개는 생각했습니다. 아이, 난 집이나 지키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아휴, 그래, 내가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될 거야. 개가 된 할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리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 전부를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없이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개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를 좀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다 먹어치워 버렸네. 이씨, 못된 놈.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기 좀 집어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걸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럽기만 했었죠. 개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가 옆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엔 들리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 서성이는 개를 보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고, 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을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이 개는 당신의 어머니네요. 생전의 살림을 알뜰히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시려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줘야 하죠.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죠. 아이고, 그게 참말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내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개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고 지게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놓고 어머니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랍니다. 어머니,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어머님, 이곳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이 없고 다 있다고 하네요. 잠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올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선 한참을 자다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평생토록 일만 하시다가 애로 환생해서 이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와서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사라져버렸지 뭡니까? 아들은 통곡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스님을 따라가는데 스님은 깊은 산속을 자꾸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의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의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 말해 주었죠.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도 큰 절을 올린 뒤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지성이와 감천이. 옛날에 가난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지성이고 동생은 감천입니다. 부모님은 지성과 감천이 어렸을 적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때부터 동네에서 동양을 하며 살아왔었죠. 허나 마을 사람들도 다들 힘들게 살다 보니 형제를 돌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여 형제는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성이 17살, 감천이 1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동냥을 나서다가 감천이 지성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 부모님 제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둘이 동냥질만 하고 다니니 어느 세월에 자식 노릇을 하겠습니까? 동생의 말을 가만히 듣던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일단 우린 여기서 각자 헤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형제는 삼거리 길에서 헤어져서 지성은 오른쪽 길로 가고 감천은 왼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제삿날 이 삼거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부지런히 돈을 벌어오기로 약조했죠. 그런데 지성은 감천과 헤어졌어도 음식을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반면 감천은 음식을 얻으면 싸두고 당장 먹어야 하는 것만 먹으며 부지런히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감천은 지성과 만나기로 한 그 날짜에 정확히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행여나 늦어 제사를 못 지내게 될까봐 서둘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지성은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감천은 온종일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해가 지기 전에 장에 가서 그동안 모았던 쌀로 떡을 하고 술도 사며 제사를 준비해 나갔죠. 그렇게 해가 꼴딱 졌는데도 지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감천이 덜컥 겁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침 저쪽에서 지성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성은 완전히 빈손이 아니겠습니까? 감천은 할 수 없이 지성과 함께 돌아가서 준비해온 것들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어 왔느냐? 나는 우리가 헤어진 날부터 쭉 아파서 꼭 죽게 생겼지 뭐냐. 그러다가 그럭저럭 어찌 안 죽고 살아서 몸이라도 간수하며 겨우겨우 찾아온 것이야. 지성은 우물쭈물하며 대충 핑계를 대었죠. 감천은 그런 지성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형님. 아휴,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지낸 뒤 감천은 방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성은 감천이 뭘 얼마나 벌어왔나 궁금해졌죠. 몰래 감천의 보따리를 열자 보따리 안에는
제사상을 차리고도 남은 쌀이 제법 되었습니다. 또 돈주머니까지 두둑하니 묵직해 보였죠. 그렇게 감천의 돈을 보고 그만 욕심에 눈이 먼 지성은 자고 있던 감천의 두 눈을 찔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천의 보따리를 들고 도망친 것이죠. 자다가 갑자기 변을 당한 감천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겨우 방문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간 감천은 형님을 부르며 더듬더듬 골목을 헤매었죠. 그때 갑자기 하얀 연기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감천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눈은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 예, 오늘 저희 부모님의 제사인데 제사밥을 지으려고 불을 떼다 나뭇가지가 튀었습니다. 감초는 차마 지성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였죠. 그거야, 마을 뒤 언덕에 샘물이 있지 않느냐? 거기 있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눈을 씻으면 말끔히 고쳐질 것이다. 그런 후 노인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초는 더듬거리면서 샘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샘물 위에 바가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감초는 이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눈을 씻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눈이 멀끔히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초는 다시 동냥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입구를 지나가는데 무슨 대여섯 명이 물지개를 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마을엔 왜 물 나오는 샘 하나가 없단 말이야? 누가 오니래? 매일 두세 번씩 심리나 나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하니. 아유, 이거 참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구만 그래. 머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말은 물이 없어 고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한 스님이 감천의 옆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호, 저 마을 정자나무 주위를 한 석자 새치만 바르면 물이 그냥 쏟아질 텐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원. 감촌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가 싶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스님은 벌써 저만 치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감촌은 얼른 머슴들을 따라갔죠. 그리고 머슴들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샘자를 두고서 저 고생을 하네 그려. 그리고는 얼른 마을 안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내 머슴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하인을 보내 감춘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먹여주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주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감천이 말한 샘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감천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였죠. 예, 제가 이 마을에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도끼랑 삽을 가지고 마을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서 모여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괭이며 호미까지 집에 있는 연장이란 연장은 다들 챙겨서 모였습니다. 자, 이제 정자나무 주위를 파시면 됩니다. 너도 말고 덜도 말고 석자 새치만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정자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석자 새치를 파라고 했지만 2자 정도 파들어갔을 때 벌써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왁자지껄 웃고 샘자를 야무지게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게 되었다며 감천에게 쌀도 퍼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내친 김에 결혼도 시켜주자며 의논하기 일렀죠. 감천이 워낙 인상도 좋고 이 마을에 좋은 일을 해준 터라 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 사이를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덕에 감초는 매우 좋은 집의 사위가 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집도 지어주어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살던 감초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의논하여 거지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었죠. 부잣집에 거지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나자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는 거지들이 감천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도 지성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감천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대문을 닫으려고 나가는데 비쩍 마른 거지 하나가 피척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천이 보니 틀림없는 지성이었습니다. 감천은 지성에게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주고 좋은 옷도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 잘 차려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죠. 그렇게 씻고 밥도 잘 먹고 나자 지성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동생 감천의 집인 걸 알아차렸죠. 이내 지성은 감천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감천은 형을 원망하긴커녕 형의 두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과거는 잊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삽시다. 감초는 지성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며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초는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계모에게 복수한 금송아지. 옛날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좋던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생겼어. 금송아지를 낳았어. 아이고 참. 그 덕분에 아이 이름은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처럼 귀한 자식이란 뜻이었죠.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기를 키웠는데 그런 행복도 잠시.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감은 재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13살이 되었죠.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싶으니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얻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새 부인을 맞이했죠. 그런데 새 부인이란 사람은 영감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지만 금송아지는 미워하면서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새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자 부인은 더더욱 금송아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전처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간 나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을 거야. 나쁜 마음을 먹은 부인은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소원대로 해주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줄 테니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그 말에 신난 점쟁이는 꾸벅 절하며 말하였죠. 예. 무슨 청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씀만 하시지요.
음, 내가 요새 아이를 가져서 그런지 자꾸 몸도 아프고 안 좋소. 내가 어느 날 우리 영감하고 있을 때 자네를 불러다가 점을 보자고 할 것이니 그때 점괘를 좀 잘 풀어주시오. 점쟁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며 말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든 아이도 성치 못할 테니 두 사람 모두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점쟁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예? 아유,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찌? 하지만 부인이 사례를 후하게 할 테니 말을 좀 잘 들어달라고 간청하자 점쟁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뜰에 일어나 나갔다 돌아온 영감이 부인을 보고 걱정되기 시작했죠. 아니, 요새 자꾸 그렇게 앓아 누워서 어찌합니까? 많이 아파요.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끙끙 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도 죽을 텐데 이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숨을 헉헉대고 몸을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방안을 굴렀습니다. 영감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부인은 짐짓 모른 체하고는 부탁이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윗동네 점쟁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점이라도 좀 보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윗동네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자, 무슨 얘기든지 다 해주시게. 속이 시원하게 점괘가 나오는 대로 다 풀어놓으시게. 점쟁이는 부인을 들여다보고 한참 점을 치는 척하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부인은 지금 병이 위중한데 그저 이약이나 침으로 나을 병이 아닙니다. 부인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하지요. 영감이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점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에게 면박을 주었죠. 그리고 점쟁이에겐 돈을 크게 한 뭉치를 주어 돌려보내고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그만이지요.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란 부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모질게 마음을 먹기로 했죠. 그렇게 한참 후 서당에 갔던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밥을 먹고 나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광엔 낫이랑 망태기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낫이 잘 들지 않으니까 산에 가는 길에 백정 집에 들러 낫을 갈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낫과 망태를 둘러매고 백정 집에 가니 백정이 부엌에 앉아서 칼을 쓱쓱 갈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정은 이미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백종이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백종의 부인이 뛰어들어와 백종의 배를 걷어차며 말렸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 나쁜 놈의 말을 듣고 돈 몇 푼에 이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간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저 마당에 있는 개간을 내가라 하세요. 백종 부인이 호령하자 백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종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린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종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도련님, 이래저래 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있다간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도련님 부모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하오니 어디든지 멀리 멀리 가셔야 합니다. 가서 꼭 잘 살고 꼭 성공하셔야 돼요. 그 사이 백종은 개를 잡아 개의 간을 꺼내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썰어 부인에게 주었더니 부인은 두어 점 집어먹는 척하다 이제 병이 씻은 듯 나았다며 이내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백종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한 물에 잘 씻기고 땡기머리도 정성스레 따주고는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백종네에는 금송아지에게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는 마을 앞산까지 배웅을 나서기도 했고요. 그렇게 금송아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가 한참을 가다 보니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솥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보였죠.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곤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니 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어선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 밤은 이 무덤에서 자고 가야겠다. 한편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진 이렇게 말하였죠. 얘야,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좀 와보거라. 웬 도령 하나가 와서 누워 자는데 장래 아주 큰 사람이 될 것이야. 아주 비범해 보이는 사람이니 네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도록 하여라. 양반은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는 새벽이 되자 바로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헌데 과연 한 아이가 이슬에 흠뻑 맞으며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요? 양반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얘야, 왜 이런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냐? 갈 곳이 없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지. 왜 이 산중으로 왔느냐? 예, 저는 일찍 부문을 여의고 갈 곳이 없어서 정처없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대충 둘러대었습니다. 마침 양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이기도 하여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식 삼아 키우기로 결정했죠. 금송아지는 양반에게 고맙다고 절하며 그날부터 양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 선생을 불러 금송아지를 가르쳤고 금송아지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쯤이 되었을 땐 이미 과거를 볼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내외는 복이 있어 귀한 자식을 얻게 된 만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며 금송아지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한 것이죠. 20살의 과거를 본 금송아지.
곧 장원급제하며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곳에 원님을 하고 싶냐고 물으니 금송아지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이를 허락하며 고향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죠.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금송아지 일행이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는 한 할머니가 행차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잘도 차려서 가네. 우리 금송아지도 있었으면 저렇게 되었을 것을. 금송아지는 자신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아랫사람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외쳤죠. 아이고, 저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에 금송아지는 자기 말에 올라앉으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조금 가보니 움막에서 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와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그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행차인지 잘도 차려서 가는구나.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아마 저렇게 됐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뒤에 고을을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 부부였던 것이었죠.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를 잘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 방으로 모신 뒤 자기를 몰라보겠느냐며 인사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 덕에 자신이 잘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였죠. 그리고 본래 아버지 또한 모셔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송아지는 자신의 간을 내어 먹으려 했었던 새어머니를 크게 벌주고야 말았죠. 그 뒤 금송아지는 장가도 가고 백정 부부와 자기 아버지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아놓고는 80살이 넘도록 평생 바깥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죠.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란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며 답하였죠.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말이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한 달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 나거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한 번 일을 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덕분에 소득 걱정은 안 하고 편안히 살 수가 있었죠.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개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개는 생각했습니다. 아이, 난 집이나 지키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아휴, 그래, 내가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될 거야. 개가 된 할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리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 전부를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없이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개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를 좀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다 먹어치워버렸네. 이씨, 못된 놈.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기 좀 집어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걸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럽기만 했었죠. 개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가 옆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엔 들리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 서성이는 개를 보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고, 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을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이 개는 당신의 어머니네요. 생전의 살림을 알뜰히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시려면 조선 발도를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줘야 하죠.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죠. 아이고, 그게 참말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내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깨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고 지게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놓고 어머니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랍니다. 어머니,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어머님, 이곳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이 없고 다 있다고 하네요. 잠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올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선 한참을 자다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평생토록 일만 하시다가 개로 환생해서 이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와서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사라져버렸지 뭡니까? 아들은 통곡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스님을 따라가는데 스님은 깊은 산속을 자꾸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의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의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 말해 주었죠.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도 큰 절을 올린 뒤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지성이와 감천이. 옛날에 가난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지성이고 동생은 감천입니다. 부모님은 지성과 감천이 어렸을 적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때부터 동네에서 동양을 하며 살아왔었죠. 허나 마을 사람들도 다들 힘들게 살다 보니 형제를 돌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여 형제는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성이 17살, 감천이 1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동냥을 나서다가 감천이 지성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 부모님 제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둘이 동냥질만 하고 다니니 어느 세월에 자식 노릇을 하겠습니까? 동생의 말을 가만히 듣던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일단 우린 여기서 각자 헤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형제는 삼거리 길에서 헤어져서 지성은 오른쪽 길로 가고
감초는 왼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제삿날 이 삼거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부지런히 돈을 벌어오기로 약조했죠. 그런데 지성은 감천과 헤어졌어도 음식을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반면 감초는 음식을 얻으면 싸두고 당장 먹어야 하는 것만 먹으며 부지런히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감초는 지성과 만나기로 한 그 날짜에 정확히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행여나 늦어 제사를 못 지내게 될까봐 서둘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지성은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감초는 온종일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해가 지기 전에 장에 가서 그동안 모았던 쌀로 떡을 하고 술도 사며 제사를 준비해 나갔죠. 그렇게 해가 꼴딱 졌는데도 지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감천이 덜컥 겁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침 저쪽에서 지성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성은 완전히 빈손이 아니겠습니까? 감천은 할 수 없이 지성과 함께 돌아가서 준비해온 것들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어 왔느냐? 나는 우리가 헤어진 날부터 쭉 아파서 꼭 죽게 생겼지 뭐냐. 그러다가 그럭저럭 어찌 안 죽고 살아서 몸이라도 간수하며 겨우겨우 찾아온 것이야. 지성은 우물쭈물하며 대충 핑계를 대었죠. 감초는 그런 지성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형님. 아휴,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지낸 뒤 감초는 방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성은 감천이 뭘 얼마나 벌어왔나 궁금해졌죠. 몰래 감천의 보따리를 열자 보따리 안에는 제사상을 차리고도 남은 쌀이 제법 되었습니다. 또 돈주머니까지 두둑하니 묵직해 보였죠. 그렇게 감천의 돈을 보고 그만 욕심에 눈이 먼 지성은 자고 있던 감천의 두 눈을 찔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천의 보따리를 들고 도망친 것이죠. 자다가 갑자기 변을 당한 감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겨우 방문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간 감초는 형님을 부르며 더듬더듬 골목을 헤매었죠. 그때 갑자기 하얀 연기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감촌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눈은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 예, 오늘 저희 부모님의 제사인데 제사밥을 지으려고 불을 떼다 나뭇가지가 튀었습니다. 감초는 차마 지성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였죠. 그거야, 마을 뒤 언덕에 샘물이 있지 않느냐? 거기 있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눈을 씻으면 말끔히 고쳐질 것이다. 그런 후 노인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초는 더듬거리면서 샘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샘물 위에 바가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감초는 이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눈을 씻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눈이 멀끔히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초는 다시 동냥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입구를 지나가는데 무슨 대여섯 명이 물지개를 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마을엔 왜 물 나오는 샘 하나가 없단 말이야? 누가 오니래? 매일 두세 번씩 심리나 나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하니. 아유, 이거 참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구만 그래. 머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말은 물이 없어 고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한 스님이 감천의 옆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호, 저 마을 정자나무 주위를 한 석자 새치만 바르면 물이 그냥 쏟아질 텐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원. 감촌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가 싶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스님은 벌써 저만 채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감촌은 얼른 머슴들을 따라갔죠. 그리고 머슴들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샘자리를 두고서 저 고생을 하네 그려. 그리고는 얼른 마을 안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내 머슴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하인을 보내 감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먹여주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주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감촌이 말한 샘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감촌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였죠. 예, 제가 이 마을에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도끼랑 삽을 가지고 마을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서 모여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괭이며 호미까지 집에 있는 연장이란 연장은 다들 챙겨서 모였습니다. 자, 이제 정자나무 주위를 파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석자 새치만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정자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석자 새치를 파라고 했지만 두 자 정도 파들어갔을 때 벌써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왁자지껄 웃고 샘자를 야무지게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게 되었다며 감천에게 쌀도 퍼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내친 김에 결혼도 시켜주자며 의논하기를 일렀죠. 감천이 워낙 인상도 좋고 이 마을에 좋은 일을 해준 터라 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 사이를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덕에 감촌은 매우 좋은 집의 사위가 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집도 지어주어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살던 감초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의논하여 거지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었죠. 부잣집에 거지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나자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는 거지들이 감촌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도 지성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감촌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대문을 닫으려고 나가는데 비쩍 마른 거지 하나가 피척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천이 보니 틀림없는 지성이었습니다. 감천은 지성에게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주고 좋은 옷도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 잘 차려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죠. 그렇게 씻고 밥도 잘 먹고 나자 지성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동생 감천의 집인 걸 알아차렸죠. 이내 지성은 감천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감천은 형을 원망하긴커녕 형의 두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과거는 잊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삽시다.
감초는 지성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며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초는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